엄마 나 그냥 다 포기할까?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꽉 쥐고 울고 있던 수연이 그 모습을 보는데 숨이 턱 막혀서 눈물이 도무지 멈추질 않았습니다. 하필 그 자리에 시어머니 되는 박 회장 부인이 서 있었죠.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젖히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재벌가의 시집을 왔으면 그 정도 체면은 지켜야지. 무릎 꿇는 건 며느리의 기본 아니던가요? 본격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찢어졌습니다. 수연이 바라던 건 겨우 이런 결혼이 아니었는데 저 아이가 얼마나 고운 마음으로 어떤 꿈을 안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저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뇌졸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혼자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우리 수연이는 대학 시절부터 유난히 눈에 띄던 아이라 늘 조용하고 성실했고 욕심내기보단 사람 마음을 먼저 보는 아이였습니다. 그 수연이가 어느 날 말했어요.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근데 그 사람이 좀 집안이, 부자야? 아주 많이. 할아버지가 그룹 회장이래.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부잣집 며느리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세월 살아보며 뼈저리게 느껴왔던 터라. 사랑한다고?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수연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수연이의 결혼식은 정말 화려했어요. 강남 7성급 호텔에서 사회도 유명 아나운서가 보고 하객도 재계 인사들로 가득했죠.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제 마음은 어딘가 낯설고 허전했습니다. 이게 정말 수연이가 바랐던 결혼일까? 결혼 후 수연이는 점점 연락이 줄었어요. 문자 한 줄, 사진 하나 보내도 뒤에는 항상 조심스레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엄마, 여기선 뭐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해. 그래도 참아. 너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엄마도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어.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 점점 생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요.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전화를 받은 저는 급히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박 회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수연이는 거실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앞엔 박 회장 부인이 커피를 한 손에 들고 담담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주연이가 어제 감히 시어머니한테 말을 높였답니다. 그 집안에서 배운 교육이 고작 그 정도입니까? 저는 얼어붙은 듯한 수연을 붙들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엄마 그냥 내가 감히 여쭤봤다고. 그녀가 말한 건 단지 아이 문제였답니다. 손주를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싶다 말한 게 감히 시어머니 뜻을 거스른 일이 된 겁니다. 그날 밤 수연이는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더 살아야 할까? 그럼 너는 이 결혼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 처음엔 사랑이라 생각했는데 이젠 무서워. 그 말에 제 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를 위해 행복하길 바란 선택이었는데 그 아이가 이젠 웃질 못한다면 그게 무슨 결혼인가 싶었죠. 주연아, 너 하나만 참으면 돼. 그게 며느리 자리라는 거야. 그 말을 처음 들은 건 결혼한 지 채 1년도 안 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수연이 얼굴이 잔뜩 굳은 채 전화해 왔었죠. 엄마 나 이번 추석도 시댁에만 가야 한대. 우리 집엔 인사 못 간대. 진우는 뭐래? 진우는 늘 그래. 그냥 시어머니 이 뜻이라 어쩔 수 없다고. 그 순간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수연이가 무슨 큰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양가 모두에게 성의껏 인사드리고 싶은 딸의 마음이었는데 그게 재벌가의 규율 안에선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나 봅니다. 결혼 초
박진우는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수연 손을 꼭 잡아주고 대화도 자주 나눴다 했죠. 하지만 결혼 2년쯤 지나고부터 수연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요즘 진우가 말수가 줄었어. 집에 와도 늘 피곤하다며 잠만 자. 그래도 밖에서 고생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 근데 내 얘기를 잘 안 들어. 뭘 말하면 그냥 피곤하대. 저는 그게 단순한 권태기일 거라고 애써 넘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건 진우가 점점 집안 사람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부부의 일보다 늘 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재벌가라는 곳은 며느리 사이에도 서열이 존재한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건 가족 모임에서였습니다. 그날은 박 회장의 생신이었습니다. 거실 중앙에 기다란 테이블이 놓이고 장남 내외가 가장 상석에 앉았고 그 옆엔 둘째 며느리인 수연 그리고 막내 며느리 순으로 자리 배치가 되었습니다. 수연 씨, 저 꽃 좀 저쪽으로 옮겨줄래요? 여기선 어머님 시야를 가리거든요. 그 말을 꺼낸 사람은 장남 며느리 서지윤 씨였습니다. 그녀는 유명 로펌 집안 딸로 매사에 여유롭고 당당했죠. 아, 네. 수연은 꽃병을 들고 옮기다 그만 유리잔 하나를 깨뜨렸습니다. 쨍그랑. 잠시 정적이 흘렀고 박 회장 부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조심하지 못하고 참. 그 말에 수연은 고개를 푹 숙였고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손에 땀이 흥건히 맺혔고 마음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 집엔 이상한 규칙이 많았습니다. 식사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함께. 손주 교육은 어머님이 직접 결정. 외출은 허가받고 여행은 가족회에 거쳐야 가능. 용돈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보고. 이런 규칙들은 수연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엄마, 내 지갑 속에도 시어머니가 준 카드만 있어. 현금은 없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꺼려져. 그럼 진우한테 말해봐. 진우는 그게 당연하대. 본가에서 관리해주는 게 더 편하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집에서 수연은 며느리라기보다 관리 대상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한 달 전 수연은 저에게 울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시어머니가 날 부엌에 1시간 동안 세워놓고 꾸짖으셨어. 뭐라고? 왜? 내가 애랑 도서관 다녀온 사이에 장보기 막힌 걸 늦게 가져왔다고. 그 앞에서 동서가 웃었어. 수연 씨도 이제 집안 교육 좀 제대로 받아야겠네요라고.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내 아이가 그런 말을 듣고도 참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혼할 생각은 없니? 진우가 아이 데려간다 했어. 나처럼 부족한 엄마한테 애 맡길 수 없다고. 그 순간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내가 나서야겠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도산대로의 박 회장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음성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님이신가요? 지금 주무시는 중입니다. 제가 잠깐만 얼굴을 뵈면 안 될까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박 회장 부인은 현관에 서서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어머니가 여기까지 오셨단 말은 딸이 또 징징댔나 보죠? 그 말에 제 입술이 딱 달라붙었습니다. 눈물이 치밀어 오르는 걸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며느리입니다. 하녀가 아닙니다. 아이를 데리고 장을 보고 밥을 하고 또 아이를 키웁니다. 당신이 그런 삶을 살아봤습니까? 어머,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지나치다고요? 내 딸은 지금 숨이 막힌답니다. 그 순간 수연이 안방에서 나와 저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또 울다 부은 눈이었고 그 아이의 입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눈앞에서 사람이 부서지는 걸 처음 봤습니다. 마치 오래된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조각나듯
수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집안엔 어울리지 않아. 배운 것도 자란 환경도 태도도. 진우한텐 미안하지만 선택이 너무 가벼웠어. 그 말을 입에 올린 건 다름 아닌 박 회장 부인이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공기가 식어버렸습니다. 수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잔을 들고 있다가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짧은 파열음, 그리고 정적. 박 회장 생일을 맞아 가족들이 모두 강릉 별장에 모였습니다. 운전기사가 데리러 오고 고급 승용차에 하나하나 태워져 별장 정원에는 와인과 카나페, 이탈리아 셰프가 준비한 코스 요리까지 마련됐죠. 하지만 그 화려한 배경 속에서 수연은 더없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장남 며느리 서지우는 처음부터 견제했습니다. 수연 씨, 이번엔 어떤 선물 준비하셨어요? 작년엔 뭐였죠? 봉투에 편지 넣어드린 거였나요? 아, 네. 올해도 친정에서 직접 만든 차 세트예요. 어머님이 허브티 좋아하신다 해서. 아, 직접 만든 거요? 역시 정성은 인정해야죠. 저희는 파리에 있는 유명 브랜드에서 세트를 맞췄거든요. 지훈 씨는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고 수연은 머쓱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 회장 부인은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뭘 하고 지내요? 집에서 애만 봐요? 네, 가끔 동네 문화센터에서 책 읽기 봉사를 하긴 하지만 아이 참. 며느리가 밖에서 돌아다니면 집안 꼴이 어지러워져요. 시댁 살림이 우선인데 애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수연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제 삶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 집안에서 며느리는 가정의 일원이지 자기 인생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진우는 고개를 떨궜고 장남은 입꼬리를 올려 웃었고 막내 며느리는 숨을 죽이며 잔을 들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린 건 밤 10시 40분. 진우의 목소리는 당황과 후회로 범벅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연이가 병원에 있어요. 숨을 잘 못 쉬고 정신을 잃었어요. 급히 달려간 병원 응급실. 하얀 시트에 누워있는 수연을 보자마자 저는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한 실신입니다. 과호흡 증상이 있었고 신경성 위염이 상당히 진행돼 있네요.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도 말려주지 않았냐고요. 옆에 있던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얼굴엔 분명 미안함이 아니라 피로와 짜증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진우야, 넌 대체 왜 이러니?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집에서 감히 목소리를 내요. 그럼 수연이는? 걔는 아무런 방패도 없이 혼자 싸우잖아. 싸운다고요? 우리 집안에서는요, 그냥 맞추는 겁니다. 시끄럽게 하지 않고 말없이 버티는 게 미덕이에요.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참을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그건 복종이지 사랑이 아니야. 진우는 그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은 잠시 눈을 떴다가 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나가면 안 돼? 아이랑 그냥 멀리 바닷가 같은 데서 살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게 아니라 숨을 쉬고 싶었던 거겠지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이번엔 절대 너 혼자 두지 않을게. 그 애가 어디 있죠? 그날 아침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다름 아닌 박 회장 부인이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단정한 옷차림, 날카로운 눈매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제가 지금 우스워 보이시나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연이는 방 안에서 아이를 재우고 있었고 저는 현관 앞에서 몸으로 막고 서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어요. 어머님 말씀처럼 몸도 마음도 약해졌거든요. 그 애가 감히 이 집을 나왔다는 건 우리 집안의 등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진우에게 칼을 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사랑도 배려도 없는 관계 속에서 며느리란 존재는 결국 도구였다는 사실이 수연이 아이를 안고 집에 들어선 날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수연 품에서 잠든 모습이 마치 전쟁터를 지나 돌아온 전우 같았으니까요. 엄마 미안해. 왜 내가 미안하니? 잘못한 건 너 아니야. 근데 나 이렇게 살다 버려지는 거 아닐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답게 사는 게 죄가 아니야. 넌 그냥 살고 싶었던 것뿐이야. 수연은 그 말에 겨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후 진우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의상 고개는 숙였지만 얼굴엔 초조함이 묻어 있었죠. 어머니 수연이 데려가겠습니다. 수연이 의사는 우리 집안 체면이 달린 문제예요. 애 엄마가 집을 나가서 친정에 있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그룹의 손해입니다.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분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한텐 수연이가 체면이고 자산이냐? 진우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애 내 옆에서 울면서 쓰러졌어. 그걸 보고도 아직도 체면이 먼저야? 어머니, 저도 집안에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방문 틈 사이로 이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진우 씨, 우리 이제 끝내요. 수연이 그 말을 하자마자 며칠 뒤 박 회장 부인이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그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에서 나왔다는 사람과 함께였습니다. 수연 씨,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우리 집안은 당신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반기를 든다면 아이에 대한 양육권 법적으로 다투겠습니다. 아이까지 건드리시겠단 말씀이세요? 내가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우리 가문의 일원이 되기엔 너무도 미숙했어요.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서리를 탁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수연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 이번엔 절대. 며칠 후 집으로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박 회장 본인 진우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심장 질환으로 요양 중이었고 현재 그룹의 실권은 아내인 박정의 부인이 모두 쥐고 있었죠. 편지를 읽는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연아, 내가 겪은 일 내 몫의 죄다. 진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말이 곧 법이었고 나는 늘 침묵으로 방조했지. 하지만 너만은 달라질 수 있길 바랐다. 내가 가진 재산 중 일부를 너와 손주에게 남기려 한다. 너는 충분히 이 집안에서 싸웠다. 이제는 너의 삶을 살아라. 그 편지를 읽은 순간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진우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변호사 명함이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 수연이가 꾸민 거 아니야? 진우 씨, 아버님 손글씨야. 당신이 아버지랑 대화한 적이 없어 그렇지. 나는 몇 번 편지를 받았어. 내가 이 집 장남인데 왜 나한테 아무것도 말 안 하시고 너한테 그건 당신이 그 누구보다도 조용히 어머님의 말만 따르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진우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고 처음으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유언장은 고 박성전 회장님의 뜻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열린 소규모 유언장 개봉식. 수연과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진우와 박 회장 부인 그리고 변호사 몇 명이 동석한 가운데 유언장은 조용히 낭독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생전에 바라던 건 우리 가족이 서로를 위해 사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사람을 잃는 모습만 보았다. 내가 가진 지분의 15%는
수연과 손주에게 남긴다. 내가 마지막으로 믿었던 따뜻한 가족의 가능성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 한 문장이 낭독된 순간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치켜든 박 회장 부인은 한마디 했습니다. 이건 위조야. 내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이 집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나를 제쳐두고? 박정혜 여사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완벽한 여왕 같던 그녀가 마치 균열이 난 대리석처럼 무너져 내리는 듯 보였죠. 아니에요. 아버님은 늘 어머님 눈치를 보며 살았을 뿐이죠. 하지만 마지막엔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수연의 그 말은 너무도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아이가 감히 날 부정해? 감히가 아니라 이제라도 바르게 서겠다는 겁니다. 박정혜 여사의 눈빛이 독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변호사 불러. 유산 반환 청구 소송 걸어. 유언장 공개 후 진우는 더 이상 중재자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색을 드러냈고 아예 수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돈 냄새를 맡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그래요. 돈 냄새 났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역겨운 건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는 냄새였죠. 아버지 재산은 원래 장남에게 오는 거야. 그건 법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에요. 그냥 당신들이 믿고 싶은 전통이겠죠.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수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평생 엄마의 보호 아래에서만 결정했던 삶이라면 나는 이제 내 의지로 나아갈 거예요. 며칠 후 수연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작은 책방을 열까 해요. 아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요. 책방? 응.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 일부로 임대료 계약도 마쳤고 주변 엄마들 위한 독서 프로그램도 만들 거예요. 그 눈빛이 나는 오래전 대학 합격증을 들고 와 웃던 그 수연이 같았습니다. 이제서야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론에 재벌가 며느리 유산 분쟁이란 제목의 기사가 뜨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박 회장 부인이 쓴 수많은 돈과 로비 속에서도 유언장의 존재는 이미 공적으로 증명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박정혜 여사에게도 냉정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물려줬다는 건 오히려 박 회장의 인품을 보여준 거 아니냐? 손주에게 남긴 건 너무도 인간적인 선택이다. 수연은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누구한테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아이랑 조용히 살고 싶어요. 시간이 조금 흘러 어느 비 오는 날 수연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서 있는 진우를 마주쳤습니다. 아이,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 아이 손을 잡고 진우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로 무릎을 꿇고 울먹였습니다. 내가 다 망쳤지, 그치?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 손을 더 꽉 잡았을 뿐입니다. 나는 나중에라도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이가 선택할 일이에요. 책방 문을 열던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저는 낯익은 실루엣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흰색 브라우스에 고운 트위드 재킷을 입은 그 여자는 두 손을 고요히 모은 채 책방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님,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회장 부인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날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질끈 묶였고 손에는 검은색 우산이 들려 있었으며 그 눈빛엔 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수연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책방을 경기도 구리의 조용한 골목에 열었습니다. 이름은 숨결. 누구나 조용히 들어와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처음에는 친구 몇 명만 오가던 작은 공간이었지만 어느 날부턴가 아이 엄마들, 중년 부부, 퇴근 후 조용히 앉을 곳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선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아요. 책이 아니라 사람한테 끌려서 오게 돼요.
수연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는 책방 옆 작은 유화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동네에 이런 공간이 있을 줄 몰랐어. 박 회장 부인은 서가 앞에 조용히 서서 책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는 왜 그에게서 도망치지 못했는가. 그녀가 그 책을 들고 한참을 서 있더니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값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난 너를 그렇게 만든 줄 몰랐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도 내 아들 낳은 사람이잖아. 내가 너한테 했던 말들 돌이켜보니 나도 몰랐던 내 얼굴이더라.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늘 우리 집안만 지키려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 지켰어. 며칠 후 박 회장 부인의 비서가 책방으로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작성하신 일기 일부입니다. 이건 수연이에게 건네달라는 당부가 있었어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연이에게 나는 오래도록 침묵으로 살았단다. 정혜는 강했고 나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 그건 두려움이었다. 진우는 그 강함 안에 눌렸고 너는 그 집안의 틀 속에서 무너졌다. 그 누구도 나처럼 침묵하지 않길 바란다. 너는 그 틀을 깼으니 누구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 한 장의 글을 읽고 수연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다시 보듯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래된 허물을 벗겨낸 것처럼 그의 말은 수연의 가슴을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박 회장 부인은 조용히 책방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죠. 이거 그 아이 이름으로 심은 꽃이야. 책방 한쪽에 더 주면 나중에라도 그 아이가 볼 수 있을까 해서.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 요즘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지 않아요. 그저 같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더라고요. 그거 다행이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박 회장 부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다시 한번 엄마가 돼볼 수 있을까?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엄마인 나에게 조용히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엄마, 나는 결국 이 삶을 선택했어요.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발로 걸어온 삶을. 엄마가 옆에 있어줬기에 나는 끝까지 부서지지 않았어요. 이젠 내가 엄마 손 잡아줄게요. 우리 그렇게 함께 살아요. 딸 수연.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살며시 커튼을 흔들고 어디선가 작은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야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책방 숨결의 창가에 앉은 아이가 책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할머니 오늘 오시는 날이지? 응, 맞아.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연필이랑 그림책도 가져오신대. 아이의 눈이 반짝였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 제 눈동자 속에서 울고 있던 수연이라는 아이의 것과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로부터 꼭 3년이 지났습니다. 책방은 동네의 명소가 되었고 수연은 매일 아이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민우. 수연이 고른 이름이지만 진우와의 끈을 조금은 남겨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진우는 지금 미국 지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아이를 직접 보러 온 적은 없지만 생일이면 편지를 보내고 그림을 받아가기도 합니다. 아빠는 바쁘대. 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어른스럽게 웃곤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 아프기도 했지만 그 아이는 이제 어떤 상처도 스스로 이겨낼 줄 아는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박 회장 부인이 책방 한켠에서 아이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차 한 잔을 내려놓고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나도 이렇게 말하게 될 줄은 몰랐어. 주연아 고맙다. 날 용서해줘서.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어머님이 책방 문을 열고 들어오신 순간 저는 알았어요. 어떤 마음이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말이 된다는 거려. 진우가 지금도 말은 없지만 내가 행복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눈을 내리까라. 그녀는 조용히 눈가를 닦았습니다. 어머님, 우리 이제야 가족이 된 느낌이네요. 형식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얼마 전 수연은 책방 벽면에 새로 그림을 걸었습니다. 동네 화가가 그려준 그림이었는데 책을 읽는 아이와 아이 곁에서 차를 내리는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수연 씨랑 민우 아니에요? 동네 이웃들이 웃으며 말하면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그림 그려준 사람 제가 요즘 함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혼남이었고 아이를 키우는 아빠였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책방에 머무는 날이 잦아졌고 서로의 삶을 조심스럽게 알아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직 사랑이라고 말하긴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같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책방 앞엔 작은 텃밭이 생겼습니다. 박 회장 부인이 제안한 일이었고 아이는 매일 그곳에서 꽃과 풀을 가꿨습니다. 여기 나중에 민우가 초등학교 가면 작은 독서 캠프도 열어요. 엄마들과 아이들이 함께 쉬어가는 공간. 수연은 그렇게 말하며 삶을 또 한 번 키워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상처를 품고 시작된 이 삶이 결국 누군가를 품는 삶으로 끝나가고 있다는 걸요. 책방 안 아이가 책을 읽고 수연이 차를 내리고 그 옆에 박 회장 부인이 앉아 책갈피를 넘기는 그 순간 수연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도 힘들게 지켜낸 건 결국 사랑이었어요. 가족이란 이름 말고 정말 사람을 지킨 거였던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그 아래 새롭게 가족이 된 사람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구나.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론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이름 안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배우기도 합니다. 눈물로 쌓아 올린 세월 위에 용서와 이해가 싹틀 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 끝에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였습니다.